역사 소식은 대역주인에서. 안녕하세요. 대역주인의 북한산입니다. 먼저 간추린 역사 뉴스 코너입니다. 지난 2주간 어떤 역사 뉴스가 있었는지 훑어보겠습니다. 첫 번째 소식입니다. 중국이 한중 수교 30주년 및 중일 수교 국교 정상화 50주년을 기념해 개최한 전시회에서 고구려와 발해의 역사를 삭제해 논란이 일었습니다. 문제가 되고 있는 전시는 지난 7월 26일부터 중국 국가박물관에서 진행 중인 동방의 상서로운 금속 한중일 고대 청동기 전으로 한국 국립중앙박물관이 중국 측에 보낸 한국 역사 연표에 고구려와 발해가 명시돼 있음에도 불구하고 중국 측은 이를 반영하지 않아 문제가 되었습니다. 이에 국립중앙박물관과 외교부가 중국 측에 강력히 항의를 했고 결국 문제가 됐던 연표는 9월 15일에 철거가 됐습니다. 서울시 주최로 3년 만에 개최된 정동여행 행사가 성황리에 막을 내렸지만 일원과 일제 헌병의 의상대여 문제로 뒤늦게 논란이 일었습니다. 확인 결과 업체 측은 여기 행사의 다양성을 추구하기 위해 당초 계약 사항에 없었던 해당 리스트, 일원과 일제 헌병 의상을 자체적으로 추가했다고 해명하며 사과를 했습니다. 이에 대해 서울시는 향후 시 주최 행사에 대한 관리 감독을 더 철저히 하겠다고 입장을 표명하는 한편 해당 업체에 법적인 책임을 묻겠다고 답변했습니다. 머리에 보관을 쓰고 온화한 미소를 띄우면서 생각에 잠겨있는 국보 78호 방가사유상. 최근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불교 조각인 국보 78호와 형태가 유사한 방가사유상이 발견되었다는 보도입니다. 해당 방가사유상은 세운미술관 소장품에 대한 전문가 고증 과정에서 발견된 것인데요. 1m에 가까운 국보 78호와 달리 높이 13.5cm의 미니어처 방가사유상입니다. 불교 조각 권위자인 강우방 연구원장에 따르면 국보 78호와 여러 형태를 비교한 결과 동일한 장인이 해당 방가사유상도 만들었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 방가사유상은 전문가 검증을 마친 40여 점의 세운미술관 소장품과 함께 전국을 돌며 전시회를 개최할 계획입니다. 자그마한 미소를 띄우며 깊은 생각에 잠겨있는 미니어처 방가사유상을 곧 만나실 수 있을 것 같네요. 마지막 소식입니다. 서울시, 경기도, 고양시가 조선시대 도성의 방어체계라는 가칭의 문화유산을 유네스코 세계유산으로 통합 등재하는 방안을 추진합니다. 기존에 경기도와 고양시는 북한산성을, 서울시는 탕충대성과 한양도성을 세계유산에 등재하기 위해 각각 노력했는데 문화재청과 전문가들의 권고에 따라 이 문화유산들을 하나로 묶어 등재하는 방안을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대역주인이다. 네, 소식 잘 들었습니다. 그럼 이제 역사 뉴스 집중 토론 순서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오늘은 아까 소개했던 기사였죠. 중국과 불거진 고구려사 논의에 대한 문제를 다뤄볼 건데 여기서 또 전공 분야이신 일타 강사 하치님께서 이 모든 역사 고구려사 논의가 어떻게 흘러가는지 한 큐에 정리를 해주신다고 합니다. 이번 기회에 역사 논쟁의 추이를 한번 제대로 정리를 하고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각자 한번 의견을 나눠보는 시간을 가져보면 좋겠네요. 네, 하치님, 그럼 준비되는 대로 바로 시작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고구려사 귀속 논쟁이란 주제를 가지고 말씀드리게 된 하치입니다. 다들 매우 조심스럽게 얘기를 할 수밖에 없는데 그래도 한번 제가 공부한 대로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우선 고구려사 귀속 논쟁의 배경을 설명드리자면 이게 최초로 터진 것은 2003년입니다. 2003년에 한국 언론에서 중국 동북공정 및 고구려사 왜곡 문제에 대해서 보도가 되기 시작하면서 이제 한국과 중국 간의 그 고구려사 귀속 논쟁이 발생하게 됩니다. 중국의 고구려사 귀속 논의의 추이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자면
이게 상당히 오래됐습니다. 그래서 이미 1941년, 그러니까, 중국 공산당이 이 중국 전역을 장악하기 전부터 이미 중국 학자들의 일부는 이제 고구려사의 중국사 기록을 주장을 하고 있었는데요. 김위프, 우리 한자식으로 하면 김육불이라는 사람이 이제 맨 처음에 고구려사를 이제 중국사로 기록을 하자는 주장을 처음으로 제기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이런 논의는 상당히 극소수의 학자들에 의해서만 진행이 됐습니다. 이제 1980년대까지 중국의 대다수 사학자들은 고구려를 중국의 외국 역사로 처리를 하게 됐는데, 왜냐하면 이제 중국이 그 80년대까지 여러 가지 사건을 겪으면서 이제 역사 문제에 대한 정리를 하지 못한 상태였고, 또 북한과의 그 관계가 있었기 때문에 고구려사에 대한 언급을 가급적이면 피하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이제 1980년대 그 개혁 개방 이후 중국 사회가 안정이 되면서 점차 그런 국경 문제에도 관심을 갖게 되면서 점차 고구려 역사에 대한 논의도 활발히 일어나게 됐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80년대 전까지는 이제 추와 고구려 전쟁도 이제 외국에 대한 침략 행위로 규정을 했는데요. 근데 이제 1980년대 이후에 이 고구려는 고대 중국 동북의 소수민족 정권이라는 논의가 점차 중국 사학계에서 대두가 되게 됩니다. 이거는 비단 그 고구려사에만 해당이 되는 건 아닙니다. 이 시기에 그 중국 역사계의 큰 흐름은 중국은 다민족 통합국가라는 거고, 지금 중국 영역에 있는 그런 소수민족의 역사들은 모두 현재의 중국사로 귀속이 된다. 이런 논리를 가지고 설명을 하려고 하는데, 이제 이것이 이제 지금까지 중국 학계의 대세 이론이고, 이런 동북 공정뿐만이 아니라 이게 저기 신장 위구르에 대한 뭐 서북 공정도 있고, 운남 지역과 티베트 지역에 대한 역사를 자국사로 만들려는 서남 공정도 있고, 또 몽골 역사에 대한 이런 공정도 있기 때문에 그런 전체적인 맥락 속에서 이 동북 공정은 일부의 그 공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중국 2003년에 중국의 동북 공정 문제가 한국에 알려지면서 상당히 한국에서도 격양된 반응이 있었고, 중국 학계에 항의를 하고 학술적으로 많은 대응 방안들이 제시가 되었고, 특히 이제 문화적으로 고구려사에 대한 여러 콘텐츠들이 많이 만들어졌던, 그래서 딱 요때가 제가 중학교, 고등학교 시기였거든요.
요때도 인기를 많이 끌었던 게 이 주몽 드라마, 그리고 태왕 사신기, 그리고 나중에는 이제 바람의 나라라는 이 드라마들이 만들어지면서 또 대중들로부터 고구려사 드라마가 상당히 각광을 받는 그런 시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재밌게 봤고, 대학 들어가면 고구려사를 꼭 공부해서 이 고구려사를 지키겠다, 이런 열의가 있었는데, 지금은 뭐 타락을 그래서 고구려사의 귀속 논쟁에는 여러 쟁점들이 있습니다. 크게 6가지 쟁점이 있는데요. 뭐 고구려의 조건, 그러니까 고구려가 어떤 민족적 기원을 가지고 있냐, 요 논쟁이고, 고구려의 강역 논쟁, 고구려의 강역이 지금의 한국에 속하느냐, 중국 땅에 속하느냐, 요 강역 논쟁일 수도 있고요. 세 번째는 고구려와 중원 왕조의 책봉 문제. 이 고구려가 중국 왕조와 맺었던 책봉 조공 관계를 어떻게 볼 것이냐의 문제가 있고, 또 네 번째는 그 후당제국과 이제 고구려 간의 전쟁을 어떻게 또 볼 것인가, 요 문제를 가지고 논쟁이 있고, 그리고 다섯 번째는 그 고구려가 멸망한 후에 생겼던 고구려 유민들이 또 어디에 귀속이 됐느냐, 그런 문제도 있고, 또 마지막으로 고려 왕조, 이제 신라가 멸망하고 고려가 들어섰을 때 그 고려 왕조가 과연 고구려를 계승했느냐, 이 논쟁을 두고 이제 한국과 중국 학계가 치열히 논쟁을 했었는데, 한 개씩 자세히 살펴보자면, 고구려의 주권 논쟁을 보자면, 일단 중국 학계에서는 고구려의 그 원료를 예맥이라고 봅니다. 다만 이 예맥은 중국의 고민족, 그러니까 중국의 옛 소수민족의 일부라고 이렇게 보는 거고, 그렇기 때문에 고구려는 현재 중국 역사의 일부라고 보고 있습니다. 다만 한국 학계에서는 이에 대해서, 물론 중국 학계, 한국 학계 고구려의 그런 민족적 원류를 예맥으로 보는 건 동일하지만, 예맥 쪽은 이 한국사에서 가장 중요한 민족적 원류라고 할 수 있는 한민족의 중요 근간이라고 할 수 있고, 그렇기 때문에 고구려는 이제 한국사의 일부하고 본다는 이런 논리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음으로 고구려의 강역 논쟁을 보자면, 중국 학계에서는 고구려가 애초에 이 한나라의 현도군, 이제 고조선이 한나라에 의해서 멸망한 후에 그 고조선 지역에 한 사군을 설치하는데, 그 한 사군의 일부인 현도군의 속현인 고구려현에서 건립됐고, 한 사군의 그 범위에서 발전했기 때문에 중원 왕조의 일개의 지방 정부에 불과하다라는 논리를 갖고 있는데요. 이에 대해서 이 한국 학계에서는 고구려는 한해 현도군 밖에서 건립됐고, 오히려 한
한국을 공격 수출하면서 발전한 자주 독립국가이기 때문에 중국과는 독립된 강력을 가지고 있던 나라이다. 이런 논의를 펼치고 있습니다. 그리고 고구려와 중원 왕조의 책봉 문제를 보자면 중국 학계는 이제 고구려는 북조, 후당 등 중원 왕조와 조공 책봉 관계를 맺어왔다고 보는데 이 조공 책봉 관계가 뭐냐 했을 때 결국 조공 책봉 관계는 이 중국과 일개 지방 정권의 그런 관계일 뿐이다라고 보는 거죠. 하지만 이 한국 학계에서는 이 조공 책봉 관계는 이 한반도 국가가 중국으로부터 문화적, 경제적 이익을 얻기 위한 하나의 그냥 형식적인 외교 수단에 불과하다. 그렇기 때문에 조공 책봉 이 관계만을 가지고 중국의 중독되었음을 증명할 수는 없다라고 보는 입장입니다. 그리고 후와 고구려 간의 그 전쟁의 성격을 보자면 중국 학계에서는 이 고구려는 결국 중국의 일개 지방 정권이다. 그렇기 때문에 후당과 고구려 간의 전쟁 역시 국가와 국가 간의 국제전이 아니라 이건 중국 내부의 통일 전쟁에 불과하다. 이런 입장이고요. 한국 학계에서는 고구려는 중국과는 독립된 자주 독립 국가였다. 그렇기 때문에 후당과 고구려 간의 전쟁 역시 국가와 국가 간의 국제 전쟁이고 중국의 한국 침략 전쟁이다. 이런 논의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고구려가 멸망한 후 그 유민들의 거취 문제에 대해서도 양측은 또 논의를 달리합니다. 중국 학계에서는 이 고구려 멸망 후 고구려 유민들의 반도 이상이 이제 중원 내지 중국 지역으로 이제 이주하여 이들은 결국 한화 이제 한족 문화를 받아들이게 되면서 이제 이 고구려 유민들은 이제 중국의 일부가 됐다는 논의고 이제 한국인과 고구려인은 혈통적으로 관련이 별로 없다는 입장입니다. 이에 대해서 한국 학계는 고구려 유민들의 상당수가 신라로 편입됐고 혹은 한국사의 일부라고 할 수 있는 발해를 건국한 주체들이었다는 입장으로서 이 고구려와 한국인은 역사적, 혈통적으로 깊은 관련을 지니고 있다는 입장입니다. 고구려 계승 논쟁에 대해서 말씀드리자면, 중국 학계의 경우에는 왕건이 세운 고려와 이 고구려는 전혀 관련이 없는 별개의 왕조라고 보고 있고, 그리고 고려의 명칭만 동일하거나 유사할 뿐 혈연적인 측면에는 전혀 관계가 없다라고 보는 입장입니다. 한국 학계로는 고구려는 고구려의 국호를 이으면서 역사적 정통성을 계승했음을 주장하고 있는데 그게 이렇게 여러 가지 주제로 한국과 중국 간의 고구려사 논쟁이 진행되고
있고 이게 2003년부터 계속 이어지고 있다가 한 2008년 그쯤에 약간 좀 소강 상태를 보였던 것 같아요. 근데 이게 완전히 해소되었다고 보긴 힘들고 거의 그냥 미해결 상태고 양측의 논의가 거의 평행선을 달리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런 와중에 좀 고구려사를 새롭게 보자는 논의들로 이제 이루어지게 되는데요. 그래서 그 대표적인 시각이 이제 유동사라는 이 시각입니다. 그러니까 제3의 시각이라고 볼 수 있는데, 저는 이제 지금은 명예교수지만 이 당시 서강대학교 이 다학과 교수님이었던 김항규 교수님의 그 이론인데요. 2004년에 출간된 책입니다. 이게 저자는 이제 역사적인 중국과 이제 현재의 중국이 별개의 개념이라고 주장을 하면서 이 역사적인 중국과 지금의 그 중화인민공화국의 그 실체를 좀 분리시켜 보려는 작업들을 진행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만들어진 게 이제 천하국가라는 책이고, 이 유동사는 이 천하국가의 그 만주 지역 버전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김한규의 유동사에 의하면 이제 동아시아의 역사는 이제 중국, 한국, 유동, 그리고 초원, 티베트, 서역 등의 다양한 이 역사 공동체로 구성되었다. 그러니까 이 역사 공동체라는 건 역사적으로 같은 문화, 생활 양식, 또 역사를 공유하는 집단이라고 할 수 있는데, 근대의 이런 민족 개념과 좀 에스닉, 종족과는 또 다른 개념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조금 애매하긴 하지만 이런 틀을 가지고 이제 그 고구려사나 그런 만주 지역의 역사를 보자는 입장이고, 그래서 이 요동사의 핵심은 결국 이 중국과 한국과는 분리된 이 요동사가 존재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요동 내에는 요동의 역사 공동체가 또 따로 존재를 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요동 지역 내의 다양한 역사 공동체들이 융합을 거치고 또 새로운 역사 공동체를 탄생시키면서 이 나름의 역사를 써나갔다는 거고, 고구려나 발해 역사로 다 중국사나 한국의 역사라기보다는 이제 요동이라는 제3의 공간에서 일어난 역사로 봐야 되지 않냐 입장입니다. 그래서 요동사에서 보는 이제 고구려사를 설명을 드리자면, 고구려는 이제 요동 지역의 이 예맥계 공동체가 건국한 국가로 이제 역사적으로는 전통적인 중국 지역과 한국과는 구별된 역사입니다. 여기다 한국이라는 건 이제 한반도 남부 지역의 이 삼한 지역을 이제 말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독자적인 그 공간 속에서 일어난 역사로 보는 거고, 이제
고구려의 이 내속 그리고 조공 특공 관계에 대해서는 이거는 고대 동아시아 세계의 특수한 전통적 국제 질서이다. 그렇기 때문에 근대 국가의 종족, 촉구 그리고 식민과는 또 다른 개념이다. 이거는 어디까지나 독립적 국가 간의 질서 체제라고 보고 있고요. 그리고 고구려와 수당 전쟁에 대해서도 이거는 중국과 한국 간의 전쟁 혹은 중국 내부의 전쟁이 아니라 이건 중원 지역의 국가와 이 요동 지역의 국가 간의 국제 전쟁으로 봐야 된다. 그런데 이제 장태종이 이제 고구려를 칠 때 많이 썼던 용어가 이 정요라는 건데 즉 요동 지역을 평정한다. 이런 개념을 쓰면서 이제 고구려가 이 요동의 국가라는 것을 보여준다고 이렇게 예시를 들고 있습니다. 그리고 고구려 유민의 경우 이제 물론 일부는 중국으로 가고 일부는 이제 신라로 갔지만 대부분 요동 지역에 잔류를 하면서 요동 국가의 전통을 유지했다고 보는 입장입니다. 그래서 한반도로 많이 유입이 됐다고 하지만 이는 한반도로의 유입이 얼마나 이루어졌는지는 한국학계에서 제대로 제시를 하지 않는다고 비판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고려의 고구려 계승설의 경우에도 고구려의 인구, 영토, 문화적 전통이 고려 왕조에 얼마나 영향을 미쳤는지 실증적 연구가 뒷받침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한국 학계가 주장하는 것처럼 이 역사 계승 의식만 가지고는 이 고구려 계승설을 논하기에는 다소 무리가 있다는 거죠. 그리고 그래서 유동사에서 보는 고구려사의 중요 논지는 결국 고구려사를 유동의 지역사 측면에서 그리고 동아시아의 전통적 국제 질서 내에서 이해해야 할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뭐 이상으로 여러 고구려사 귀족 논쟁에 대한 여러 논의들을 봤는데요. 결론적으로 보자면 2000년대 한중 동북 공정 갈등의 원인은 무엇인가 보면 결국은 근대 국가 체제가 아닌가 싶습니다. 특히 직접적인 동북 공정 갈등의 원인은 그 중화인민공화국으로 대표되는 현대 중국 국가가 자신들의 정치적인 배경 속에서 역사를 국가 체제에 복무시키려는 움직임이었다고 볼 수 있는데요. 다만 한국 역사학계도 국가를 지금의 그런 대한민국 국가 체제를 유지하기 위한 역사적 틀 속, 특히 국사교과서의 그 틀 속에서 고구려사를 맞추어 보고 있지 않는가를 좀 질문을 하고 싶습니다. 그렇고 이러한 그런 국가 체제, 국가적인 시각 속에서
그리고 동아시아 근현대 국민국가의 국가 만들기의 그런 틀 속에서 고구려사는 이 중국과 한국 사이에서 표류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좀 고민을 해봐야 할 것 같고요. 동북공정의 의를 보자면 이게 뭐 특히 한국 사회에서 볼 때 이 고구려가 더 이상 한국사가 아니라는 충격을 현대 한국인에게 던져줬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 이전까지는 너무 당연하게 고구려사가 한국사라는 이런 거를 너무 당연히 받아들이다가 이제 2000년대, 2003년 이제 중국에서 고구려사는 중국사라는 이런 논의에 충격을 받게 된 거죠. 그 속에서 이제 나름 그 고구려사에 대한 논의가 학문적인 논의도 풍부해지고 또 동아시아 역사를 생각할 수 있는 다양한 그런 논의의 여지를 던져줬죠. 그거의 대표적인 결과물이 이제 그 동북아 역사 재단이라고 할 수 있고 그 동북아 역사 재단을 통해서 또 전문적으로 고구려사나 다른 동아시아 지역 관계사의 그런 연구가 상당히 많이 이루어졌다는 점은 또 나름 긍정적으로 생각할 수 있는 게 아닌가 생각해 봅니다. 이거는 어디까지나 역사학적인 이제 시각이고요. 추가적으로 제가 또 논의를 해보고 싶은 것은 사실 고구려사 귀족 논쟁은 이미 역사학적 논의 단계는 종결이 됐습니다. 이미 중국은 7, 80년대부터 역사적 근거를 다 수립을 해왔고, 또 한국도 나름 자국의 그런 역사적인 논의들을 거쳐서 방어 논리를 계속 펴고 있어서 상당히 이게 평행선을 달리고 있고, 도저히 이건 워낙 워낙 시각차가 크기 때문에 도저히 뭔가 합의가 이루어질 수 없을 것 같아요. 그리고 결국 그 현실 정치의 영역으로 넘어가게 됐는데, 그러면 고구려사 문제에 대해서 또 어떻게 접근해야 하냐 보자면, 저는 좀 이게 중국의 문제, 그러니까 대한민국과의 중화인민공화국의 문제에서만 우리가 이 고구려사를 계속 접근하려고 하는데, 이게 사실은 엄밀히 말하면 외교 현실적으로는 이 북한과 중국의 문제가 더 중요한 문제라고 생각이 듭니다. 왜냐면 고구려사를 두고 지금 역사를 공유하고 있는 그 근대적 국가는 이제 북한과 중국이라고 할 수 있는데, 결국 이 동북 공정도 왜 일어났냐 하면 사실 이제 8, 90년대가 들어서면서 이 북한의 국제적 위상이 매우 낮아지고, 특히 중국 내에서의 북한의 위상이 많이 하락이 되고, 북한의 중국 의존도가 너무 높아졌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중국 입장에서는 이제 고구려사를 북한이나 북한을 위시하는 이제 한민족의 역사라고 인정을 잘 안 하려고 하는 거죠. 그리고 또 중국 내의 조선족 정책에서 또 이 문제를 좀 접근해야 하지 않나 봅니다. 그래서 최근 들어서 이제 조선족에 대한 한화 정책, 그러니까 한글을 이제 더 이상 못 쓰는 이런 정책들을 피면서 이제 고구려사 문제도 이런 차원에서도 봐야 되지 않나고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한국 측에서 아무리 중국에게 지금 역사 왜곡이라고 항의를 해도 냉정하게 말하자면 이제 중국 측의 근본적인 태도 변화는 없을 것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왜냐면 이미 80년대부터 중국 자국의 내부 결속 논리로 차근차근 준비해온 논리이기 때문에 우리가 아무리 이걸 역사 왜곡이라고 항의를 해도 그때 잠깐 좀 완화를 하지 이걸 근본적으로 바꾸려고 하진 않고 거의 회기의 경익기 수준으로 받아들일 것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한국이 결국 이 고구려사에 대해서 상당히 유리하게 뭔가 이끌 수 있는 방법, 정치적으로 취할 수 있는 대응은 제가 생각할 때는 결국 고구려사 귀족 논리를 중국 내부 논리로만 가두는 이런 방식이 가장 최선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 중국 외부로 확대할 수가 없도록 하는 방법이 최선인데 그러기 위해서는 이 국제 공조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고구려사의 직접 이해 당사자인 북한을 비롯해서 국회 사회면 학계가 공교하고 학술 대회도 계속 열고 하면서 이제 중국이 더 이상 이 고구려사를 자국사로 규정할 수 없게 이 국제적인 환경을 만들어야지 이게 그대로 현실적으로 뭔가 우리가 원하는 방향으로 나갈 수 있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제가 준비한 것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대역죄인이다. 네. 우리 하치니님이 아주 일목요연하게 고구려사 귀속 논쟁을 아주 잘 정리를 해줬습니다. 저도 뭐 대충은 알고 있었던 내용들인데 이렇게 한 번에 쫙 정리해서 들으니까 머릿속으로 한번 리마인드도 되고 역시 아주 좋은 강의였다. 자, 그렇지만 역시 또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또 각자 생각하고 있는 바들도 있고 또 하치님도 또 추가로 또 얘기해주고 싶은 지점들이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거를 우리가 같이 한번 좀 얘기를 자유롭게 나눠보는 시간을 갖도록 합시다. 뭐 각자 그냥 자유롭게 하치님이 먼저 시작을 해도 되고 우리가 또 지금 수다를 떨고 있었잖아요. 거기 이어서 그냥 계속 얘기를 해도 되고 그래도 될 것 같습니다. 아까 그 저는 얘기 이제 예, 사장님. 네네. 들으면서 계속 든 생각이 이렇게 중국에서 오랫동안 논의가 돼 있으라고 생각을 못 했거든요. 그냥 정말 2003년 동북공정이라는 그때 시원이 돼서 시작이 된다라고 생각했는데, 중국에서 이 논의에 대한 학자들의 견해가 40년대 때부터 있었다라는 것부터가 좀 약간, 이 문제가 학술적으로 해결하기는 쉽지 않은 문제겠다라는 생각이 계속 드네요. 예, 그러니까 이미 2003년 때는 거의 동북공정 작업이 8, 90%는 거의 완료가 된 시점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나라 언론이 터트릴 수 있었던 거라고 볼 수 있어요.
거의 비밀 프로젝트랑 비슷해서 중국 내에서 이제 사료로 안에 이제 수집하는 작업, 그리고 예, 그걸 바탕으로 이제 이 관련 연구자들이 집중적으로 또 논문을 내는 이런 작업들 포함하는 거기 때문에, 그러니까 학술적으로는 이미 2003년에서 한 2005년도에는 이미 그 동북공정 작업이 거의 완료된 상태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궁금한 게 그 동북공정이라는 게 중국 공산당에서 이제 정부 주도의 어떤 그 프로젝트잖아요. 정부에서 그렇죠. 돈을 투입해서 학자들한테 네, 연구를 이렇게 용역같이 시키게 되는 건데 그렇죠. 그 제가 중국 학술계에 대한 그걸 잘 몰라서 그러는데 한국은 약간 정부에서 어떻게 말하든 간에 그 학계에서는 하고 싶은 말이 있으면 그거에 맞춰가지고 자유롭게 이렇게 이야기를 하잖아요. 근데 중국에서는 그 정부에서 주장한 동북공정을 따라야 되는 그런 분위기인가요? 그렇죠. 거의 그렇다고 볼 수 있고, 어, 공산당이 저도 잘은 모르지만 이제 공산당의 이런 입김이 세죠. 그리고 이미 뭐 좀 중국 사람들한테 민감한 문제일 수 있는데 이미 뭐 양심적인 지식인들 같은 경우는 문화대혁명 시기에 탄압을 겪었고 이제 89년도에 이제 천안문 사태를 겪으면서 그때 이미 뭐 지식인에 대한 숙청들이 많이 반영이 돼서 걔는 거의 뭐 중국 공산당의 그런 입맛에 충실한 학자들이 주요 학계의 주류가 되는 것밖에 없죠. 예. 어떻게 보면 반대 목소리 낼 만한 인물이나 연구 집단이 사실상 없다고 봐야. 그렇죠. 만약 반대 목소리를 내고 싶다 하면 미국으로 망명을 하든지 아니면 홍콩으로 건너가든지 요즘은 이제 홍콩이 여유롭지가 않으니까 뭐 대만이나 뭐 일본, 미국으로 많이 건너가서 얘기를 하는 경우가 많죠. 근데 참 특이한 건 그 한국 고구려 사학계 분이 보면 중국에서 망명 와가지고 중국인으로서 한국에서 동북공정을 비판하는 목소리는 사실 없거든요. 그죠? 그건 좀 특이하네요. 생각해 보니까. 기본적으로 근데 그 중국 근대 학자들은 약간 성향, 다소의 그런 스펙트럼이 있긴 있지만 기본적으로 좀 중화주의적인 그런 좀 마인드를 많이 가진 사람들이 많습니다. 미국, 그러니까 최근 뭐 중국 출신의 학자들이 미국에 건너가서 이제 중국사 관련 연구를 쓰는 걸 봐도 대체로 좀 전통적인 중화주의에 입각한 그런 역사관을 가지고 기본적으로 쓰는 사람들이 많아요. 예. 종본 관계를 계속 얘기를 한다든지, 뭐, 중국 중림의 중화, 이제, 조공, 책봉 체제를 계속 연구를 한다든지. 그렇기 때문에 한국으로 오지는 않고, 그리고 어떻게 보면, 한국과 이제 수교를 맺은 게, 92년 엄청 짧아요. 짧고, 그동안 워낙 단절이 길었고,
특히 중화인민공화국 경우는 그 세대의 차이가 또 너무 커요. 이 공산주의 진영, 사회주의 진영과의 그 자유주의 진영 간의 그는 사고 방식 자체로 좀 다르기 때문에 아무래도 한국어로는 잘 넘어오지 않죠. 예, 학자들. 이게 어떻게 보면 우리가 어느 순간부터 수준을 높으셨다는 느낌을 받아. 이게 뭐, 이 문제가 자세히 아는 건 아닌데, 2000년대 한 그때까지만 해도 이제 여론도 그렇고, 학술적으로 뭔가 연구가 좀 많이 나왔던 것 같은데, 그 이후에는 뭔가 저런 공급구조의 추세에 대해서 뭔가, 이건 아니다, 뭐 이런 식으로 되는 연구나 이게 좀, 것 같아요. 우리 스스로가 어떻게 보면 맞아요. 저거에 대한 관심이 네. 줄은 것 같다. 이런 느낌을 받는 것 같습니다. 예, 지금, 네. 음, 그 아까 말씀하신 동북아 역사재단이 이 동북공주에 맞서는 한국 정부에서 이제 어떻게 보면 대항마로 세워진 거잖아요. 그래서 초창기에는 고구려하고 발해 전문가들이 주도를 해가지고 연구가 진짜 많이 나왔거든요. 근데 최근에는 고구려 발해 나오긴 하는데 주류가 좀 거기서 이제 벗어나서 변방사 쪽으로 이제 많이 뭐 이제 민족사나 변방사 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연구가 방향이 좀 달라졌다고 해야 되나? 좀 동북공정에서 한 발 예. 벗겨난 연구들이 이제 좀 많이 나오기 시작하면서 이 동부역사재단도 약간 그 동북공정 문제에 있어서 좀 시들해진 느낌이 확실히 없잖아 있어요. 시들해졌다기보다는 이제 타겟을 바꿨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아, 그러니까 동북 공정은 일단 중국 전체의 이런 사학적인 움직임 쪽에서 일부거든요. 어떻게 보면. 중국은 보면 이제 뭐 상당한 공정들 많이 핍니다. 우리에게 많이 알려진 게 동북 공정일 뿐이지 뭐 하상주 단대 공정부터 시작을 해서 이제 아까 말씀드린 이제 서남 공정, 티베트 관련 서남 공정 그리고 위구르 지역에 관련된 이제 서북 공정 그리고 몽골과의 역사 문제도 있고 또 청사공정도 하고 있어요. 청사공정 한 2005년부터 청사를 새로 뜨자는 논의가 진행이 돼서 이제 청나라가 다민족 국가이기 때문에 이걸 중국이 계속 계승을 했다. 요런 논리로 이제 새롭게 청사를 뜨는 작업들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한국으로서도 그 동북공정만 가지고 이제 그 중국의 논리를 공파하기가 힘들다고 생각을 한 거죠. 그렇기 때문에 더욱 본질적으로 중국의 이런 변경사 체제를 다 이제 공격이라기보다 이거 반박하는 논리 체제를 구축하자는 입장에서 이제 좀 확대를 한 거죠, 이제. 중국 공정에서 좀 중국 변경 공정 전체로. 근데 하치님께서 그 결말에서 이야기해 준 게 그 중국의 그런 논리 싸움에 휘말리지 말자. 오히려 그 중국에서 만들어진 논리가 외국에서 먹히지 않도록 그걸 막는 게 더 중요하다라고 이야기해 주셨는데 저도 거기에 적극 동의하는 게 언론이나 이렇게 좀 정치인들이 하는 발언 중에 이런 동북공정 문제가 처했을 때 역사 전쟁이라는 표현을 많이 쓰잖아요. 네. 근데 전쟁이라는 게 어떻게 보면 상대방을 이겨야 하는 그런 게임인 네. 거잖아요. 근데 그렇게 해버리면 결국은 상대방이 뭘 잘못했는지를 따지게 되면 서로 간에 합의점이 네. 없어지는 거잖아요. 전쟁은 합의가 안 되는 진짜요. 부분이니까. 그래서 저도 계속 들으면서 드는 생각이 중국이 이렇게 정치적으로 내세우면서 만든 그거를 허물려고 하는 게 아니라
그건 중국에서 자기들이 통용되는 자기들의 상식이고 논리인 거잖아요. 예. 그게 이제 외국 사람들한테 들면 이제 그게 지지를 받아가지고 어떻게 보면 사실이 돼버릴 수 있으니까 오히려 그런 부분들을 더 홍보를 하고 더 이제 막아낼 수 있는 어떤 다른 논리 체계를 만드는 게 더 대응의 방식으로서 더 타당하다고 저도 동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활동을 하는 게 사실은 반크라고 네, 할 수 민간 있는데 외교단체. 문제는 아, 반크가 이제 제가 봤을 땐 물론 좋은 활동을 하고 있는 건 맞아요. 근데 다소 저는 좀 전문성이 조금은 결여되어 있어서 이게 자칫 잘못하다가는 이미지가 크게 타격을 입을 수 있죠. 그럴 수도 실수하게 있고 이게 네. 국제사회의 이런 냉혹한 그런 현실 정치 논리에서 방크같이 좀 약간 더 감정적으로 이걸 부딪히게 되면은 뭔가 또 잘 해결이 안 되는 부분들이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좀 한국 학계나 특히 한국 학계가 좀 반성해야 할 부분은 너무 이제 우리 한국사의 영역에서만 얘기를 많이 했다는 거죠. 이런 고구려한 논쟁에 대해서. 예, 예, 좀 더 국제적으로 좀 학문의 장을 좀 더 넓게 볼 필요가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국제 학술대회도 계속 열어야 되고 했었어요. 사실 2003년 그쯤에 맞아요. 해서 북한하고도 많이 하고. 예, 많이 네. 하고 그런 움직임을 많이 확대를 했어야 되는데 우리의 대응 방식은 너무 뭔가 끓는 냄비 수준에 불과했다, 사실은. 좀 더 장기적인 시간을 두고 계속 국제적인 학술 연대를 좀 피하는 그런 작업들을 했어야 되는데, 너무 컨텐츠 면에서만 반박을 했고, 그 컨텐츠들도 어떻게 보면 너무 소위 그렇죠. 국뽕이라고 민족주의 불리는 시각이 그런 네, 분위기로 많이 감정 나가서 격양시켜가지고 예, 네, 많이 봤었죠. 좀 그게 좀 안타깝죠. 물론 주몽 같은 경우는 이제 이란 그런 데도 90% 시청률을 보였다고도 하는데 효과가 그게 과연 역사에 대한 인식에서 역사에 얼마만큼 그죠? 도움이 됐을지 그쵸. 그게 예, 문제죠. 지금 우리나라 K컬처나 K팝의 문제는 그냥 휘발성이라는 거잖아요. 잠깐 인기를 끄는데 그게 지속해서 뭔가 다른 타 분야로 이렇게 확산이 돼야 되는데 좀 예를 들어 주몽을 봤어. 그러면 한국에 그런 고구려 문화라는 게 있고 한국이 고구려를 개성한 국가라구나 하는 그거를 그 나라 사람들한테 인식을 시켜주고 설득을 해야 되는데 주몽 재밌다. 근데 저게 조선은 진짜인지 예쁘다. 딱 이렇게 진짜인지 나가면 가짜인지 그 사람들은 관심이 없는 거예요. 전혀. 그냥 옛날에 뭐 한국 배경으로 해가지고 뭐 가상의 스토리인가? 약간 이렇게라도 생각하는 사람도 있을 거예요. 모팔모밖에 생각 안 나고 강철검 한국 강철검 만들었구나 이런 것만 나오고 그렇죠. 어. 자꾸 뭔가 게임 아이템으로 연결이 되네요. 그러니까 이게 그러니까 학계가 이게 문제예요. 맞아요. 이게 예, 학계에서 상황 좀 그렇게 그런 나와요. 거를 연계해서 할 수 있는 장기적인 방향하고 그런 게 설정이 돼 있고 그걸 이제 국가에서는 돈을 지원해 줄 수 있는 거잖아요. 그죠? 또 이제 외교적으로 매개를 시켜줄 수 있고 근데 그런 부분들이 좀
언나가 자기들끼리 그냥 톱니바퀴가 돌아가는 느낌인 것 같아요. 그리고 동북아 역사 재단도 이게 정권이 바뀔 때마다 그렇죠. 이게 정권의 분위기가 바뀌니까. 입김 때로 연구가 되는 경향이 맞아요. 있어서 일본사에 치우칠 때도 있고, 어쩔 예, 때는 또, 그것도 많이 한계라고 할 수 있죠. 참 뭐 어떻게 보면 국가가, 항구적인 연구 지원이 계속 이루어져야 되는데 참 어떻게 보면 국가가 많이 나서야 될 문제인데, 이게, 그렇지 못하니까 이게, 그게 근본적으로 이렇게 될 수밖에 없는, 그렇게 된 것 같아요. 이제 국가가 잘 안 나서니까. 중국은 어쨌든 저렇게 치밀하고, 그 어떻게 보면 연구 성과 쌓아왔고, 동시에 다 맞춰지는 거잖아요. 그 다른 공룡들이랑. 그렇죠. 집요한 면도 있는 건데, 그리고 고구려사의 한정에서 말하면 우리가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는 게 유적지 그런 게 대부분 뭐 부실하죠. 그래서 다 북한 내지 북한이나 이제 만주지에 중국에 있으니까. 네. 만주 쪽에 있어서 아니, 한국에, 지금 대한민국에 있는 고구려 유적이라고 하면 생각나는 게 아차산성 이런 거밖에 없어요. 사실 근데 아차산성도 아차산 보루 진짜 몇십 년밖에 그 고구려가 지배한 적이 없거든요. 흔적이 별로 없어요. 사실 거기에 뭐 고구려 대장간 뭐 마을 뭐 이런 것도 있고 하지만 발굴된 유물이 그렇게 막 풍부하지가 않거든요. 그래서 지금 우리가 그 국립중앙박물관 가면 그 고대사 중에 관이 제일 작은 데가 고구려실이에요. 보면 그렇죠. 정말 그 양옆에 한쪽에는 그 영상 엄청 크게 만들어 놓고 한쪽에는 그 사신도 모사 온 있고 바깥에는 사실 유물들이 진짜 거의 없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도 대한민국의 그 고구려 연구가 좀 기반이 탄탄하지 않은 측면이 있을 수도 있어요. 그런 고구려의 영역도 굉장히 지배가 짧았기도 하고 유물도 풍부하지 않고 유적지도 뭐 생각하는 게 별로 없는 상황이니까. 그렇다고 또 북한이 중국에 나서서 또 하는 것도 아니니까요. 제서리를 낼 수 있는 상황도 아니고 그렇죠. 그나마 지금 한 게 이제 유네스코 문화유산의 공동등재하고 그런 건데. 공동등재한 거 네. 그거에서 이제 그 이후로 뭐 한 발짝 나간 게 별로 없어요 사실. 그러니까 뭐 아침이 말이 안 가식합니다. 나옵니다. 이제 답답하고 뭐 자, 도발적인 국가 질문을 하나 하자면은 고구려사를 지켜야 되는 이유가 왜 지켜야 되죠? 맞아요. 민족주의사관 벗어 던지고 정말 그러니까 객관적으로 왜 우리는 국가에서 고구려사를 왜 해야 돈을 되나? 지원해줘야 되고 왜 사람들이 해야 왜 할까? 관심을 가져줘야 되죠, 거기? 저한테 물으시는 겁니까? 저도 사실 그런 질문을 던지고 싶긴 해요. 그, 그러니까 이거죠. 중국이 고구려사에 집착하는 이유는 너무 명확히 알 것 같아요. 네. 근데 한국은 거기에 대한 대응만 하고 있는 거잖아요. 방어만 하고 있는 거고. 한국이 고구려사에 절실할 이유가 뭐가 있는지가 정확히 모르겠다는 거죠. 오히려 저는 일제시대 때는 절실했다고 생각이 듭니다. 왜냐면 아무래도 당시는 민족주의가 한창 있었던 시기이고 좀 일제에 의해서 이제 국가 자체가 없어진 상황 속에서 아, 어, 민족의 뭔가 자긍심을 불러일으키는 그런 작업들 그래도 신채호 선생이 뭐 고구려사를 계속 언급을 하고 뭐 그러는 과정 속에서 이제 뭔가 고구려사가 우리 민족사 역사다 이런 관념들이 이제 심어지고 지금까지 내려왔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사실 신태호 선생 때는 이제
그게 상당히 좋은 논리였고 나름 호소력이 있는 논리가 됐지만 우리도 좀 신태호식의 논리에서 좀 극복해야 하지 않나 기도 하고요. 제 생각에도 또 그럼에도 지켜야 되지 않을까? 그래도 한국사의 일부라는 한국사의 입장에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한국 근대사의 입장에서. 그래도 한국사의 일부 이제 모르겠어요. 우리하고 직접적 정체성까지 간다면 모르겠는데 한국사의 일부이고 그걸 그 큰 틀을 설명할 때 고구려가 중요한 역사인 건 분명하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라도 물론 이것조차 물론 민족주의적인 시국일 수도 있는데 그것 때문에라도 좀 지키려고 일단 노력해야 되지 않을까? 그 생각은 듭니다. 그렇게 하면 100개와 신라는 중요하지 않나요? 그러니까 맞아요. 지금 하치님이 되게 중요한 지적했는데, 만약에 중국에서 백제의 역사에 대해서 중국사의 일부다라고 했었으면, 그건 지켜야 돼요, 말아야 돼요, 박사님? 뭐, 예를 들어, 신라의 역사, 신라는 사실 중국에 있는 민족이 건너가지고 만든 나라다라고 하면 지켜야 할까요, 말아야 할까요? 제 생각에 그렇게 되면은 아마 지켜야 할 절실할 필요가 생길 거예요. 그러면 왜냐면은 백제하고 네. 신라의 영역은 지금 우리가 지배하고 있잖아요. 그렇긴 하지만 이 동부공룡 논리는 사실 간단하거든요. 답은 그냥 예전부터 역사적 정체성을 계속해서 유지해 온 사람들이 생각하는 역사적인 그 범위가 고구려 백제 신라가 하나의 국가라는 일가라는 그 개념이 단순히 지금 근대적인 관념이 아니거든요. 그 고려시대 때 김부식이 쓰고 이련이 썼을 때 그 사람들을 지금의 민족주의 시각에서 볼 수는 없는 거잖아요. 그 시대, 그 삼국시대에 가까웠던 사람들이 남긴 명확한 기록에는 하나의 일가라고, 그러니까 하나의 그 가문이라고 인식을 하고 있었단 말이에요. 그럼 그렇죠. 그러니까 그거에 비해서 삼국 사기죠, 그러니까. 그렇죠. 그리고 삼국유사고. 어, 어. 그때 그거에 비해서 중국은 이거를 열전으로 넣어가지고 외국전으로 입전을 시켰단 말이에요. 외국이라고 생각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이게 맞다, 저게 맞다라고 이렇게 논리적으로 할 게 아니라 답은 명확해요. 삼국시대에 가까웠던 사람들이 인식하는 그 대상이 어디까지인가. 그러면 지금 우리가 실제는 북한을 지배하고 있지는 않지만 헌법상이나 우리나라 한국 사람들이 인식하기에 북한도 우리나라 땅이라고 다 알고 있잖아요. 지금은 잠깐 갈라진 것뿐이지 우리의 영역이라 보고 있는 거잖아요. 그렇다면 당연히 지켜야 할 이유가 있죠. 왜냐하면 아까 제가 말했듯이 중국이 만약에 백제나 신라에 대해서 거기 우리 조상들이 가가지고 세운 나라라 해가지고 말도 안 되는 그런 소리를 한다면 당연히 대응 논리를 해야 되는데 고구려는 아직 우리가 수복은 하지 못했지만 당연히 우리의 역사 일부라는 것은 부정할 수 없는 사실이니까요. 그러니까 당연히 중국에서 말도 안 되는 이야기를 하면 이거는 좀 아니다라고 명확히 이야기를 할 이유가 있다라고 저도 생각을 하거든요. 이거는 민족주의적인 그런 걸 떠나서 어떻게 보면 그 모든 사람들이 공통적으로 가지고 있는 당연한 그런 감정적인 동요가 아닐까요? 그래서 제가 일부러 질문을 던진 이유가 그거였어요. 중국이 고구려사를 자기네 나라의 역사에 귀속시키려는 거는 현실적이고 정치적인 이유 때문인 거예요. 그렇죠. 근데 우리가 방어하는 이유는 현실적이고 정치적인 이유가 아니고 감정적인 이유 때문이거든요. 학술적인 이유 때문인 거고. 그러니까 그만큼 사람들이 여기에 절실하게 느끼지 않는 거고, 우리가 이렇게 얘기를 해봤자 뭐 정부 지원금이 늘어나지도 않는 거고, 그렇다고 미래의 후속 세대들이 그것 때문에 고구려사를 더 공부하려고 하지도 않는 거고, 우리 그렇죠. 하치님만 보더라도 아까 전에 고구려사 지키겠다라고 와서 지금은 딴 거 하고 있잖아요. 그러네요. 그렇게 되는 거죠. 산 증인이 있네요. 근데 옆에. 중국 같은 경우는 안 그럴까 말이죠. 고구려사는 우리 거야 라고 한 애가 크면은 현실적으로 계속하고 그거를 있죠. 계속하면서 지켜야 할 필요가 있어서 현실에 절실한 필요가 있기 때문에 걔네는 그런 식으로 계속 나올 거라는 거죠. 그들은. 근데 거기에 반해서 우리가 이거를 방어하는 그 근본적인 감정의 기원은 어디서 오냐라고 볼 때 그건 현실에 기본하고 있지 않다라는 거죠. 그러네요. 어, 굉장히 좀 제 생각은 그렇다는 거죠. 서로 맞질 않네요. 중국의 어떤 그런 그 흐름과 우리나라가 대응하는 흐름 자체가 어떻게 보면 좀
온나가 있는 저는 것 같아요. 차원이 그래가지고 달라요. 그래가지고 제 생각인데 통일이 되면은 고구려사 귀속 문제에 대해서 우리나라 정부의 태도는 완전히 달라질 거예요. 그때부터는 현실의 문제거든요. 맞아요. 그때부터는 현실의 문제고 천리장성이 어디까지 왔느냐, 천리장성은 누가 쌓았느냐 이런 문제들은 진짜 현실의 문제이기 때문에 그때부터는 미래 후속 세대들이 고구려사를 공부해서 이 문화유산들을 지켜내고 여기가 우리의 영역이고 원래부터 우리가 찜콩하고 있었다라는 사실들을 확실하게 지배하게 논리를 개발을 내겠죠. 그때는 감정의 문제가 아니고 제 현실의 문제니까 우리 영역을 뺏기냐 안 뺏기냐 이런 문제가 되잖아요. 중국도 마찬가지 이유로 그걸 시작한 건데 우리는 마찬가지 이유로 그걸 작업을 시작하지 않은 것뿐인 거죠. 근데 아까 하치님이 잘 지적하셨겠지만 거기에 큰 문제가 역시 그러면 조선족이랑 북한이 주체가 돼가지고 그런 것들에 적극적으로 대응을 해야 되는데 그거를 현실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학술적 역량이라든가 재정적 역량을 갖고 있는 건 남한 사람들밖에 없고 현실적으로 대응해야 되는 사람들은 조선족이랑 북한 사람이란 말이죠. 근데 서로 공조가 전혀 되고 있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라는 거죠. 그냥 감정적으로 우리 역사니까 지키자 이런 문제보다는 왜 지켜야 하는가 이런 것들을 그냥 냉정하게 한번 따져볼 필요도 있다라는 거죠. 라고 저는 경북공정 얘기할 때 항상 그 생각을 하겠네요. 네, 맞는 말씀인 것 같습니다. 어쨌든 지금 1분밖에 안 남아가지고 여기서 급하게 마무리해야 될 것 네네네. 같습니다. 네, 그래서 오늘 우리 하치님 덕분에 좋은 얘기 많이 들었는데 늘 그렇지만 이 문제 분명히 또 터집니다. 그러면은 우리 그렇습니다. 토론한 거 반복되고. 바탕으로 다음에 또 한번 좋은 얘기를 나눠보도록 하죠. 네, 네. 그러면은 이번 주 대역죄인들은 여기서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 대역죄인이다. 역사 신간을 소개합니다. 첫 번째 책은 쉽게 읽는 중앙아시아 이야기, 역사, 문명, 이슬람입니다. 저자는 한양대 아태지역 연구교수센터 교수로 계시는 정세진 선생님이시고 민속원에서 3월 10일에 출간되었습니다. 다소 생소할 수 있는 중앙아시아에 대한 기본적인 내용을 알기 쉽게 소개하는 한편 일상생활 속의 이슬람과 이슬람 원리주의가 어떻게 다른지도 설명하고 있습니다. 중앙아시아 역사에 관심이 있으신 분, 중앙아시아 이슬람교에 관심이 있으신 분들께 추천드립니다. 두 번째 책은 미즈키 시게루의 라바울 전기입니다. 미즈키 시게루가 짓고 김효진이 옮겼습니다. AK 커뮤니케이션스에서 2022년 6월 10일에 출간되었습니다. 훗날 유명 만화가가 된 저자가 전쟁 당시 그린 그림이 전쟁의 이미지를 생생하게 전해주고 일본군의 일반 병사들이 겪은 일상적인 폭력을 잘 보여주는 것이 특징입니다. 그림과 함께 보는 전쟁 체험기가 궁금하신 분, 태평양 전쟁 시기 남태평양 전선에 관심이 있으신 분들께 추천드립니다. 두 번째 책은 전쟁과 약, 기나긴 악연의 역사입니다. 저자는 경상국립대 약학대학 교수로 계시는 백승만 선생님이시고 동아시아 출판사에서 2022년 9월 13일에 출간되었습니다. 약의 역사를 단순한 약의 발전 과정으로 보는 것을 넘어 전쟁과 질병과 약의 관계를 중심으로 흥미롭게 재구성한 것이 특징입니다. 며칠 전 복용한 타이레놀이 어떻게 만들어졌는지 궁금하신 분, 색다른 관점에서 전쟁사를 살펴보고 싶으신 분들께 추천드립니다. 네 번째 책은 지중해 세계사, 새 대륙이 만나는 바다, 그 교류와 각축의 인류사입니다. 저자는 제레미 블랙의 여러 명이고 편자는 케임브리지 대학 명예교수로 있는 데이비드 아블라피아이며 역자는 이재황입니다. 책과 함께해서 2022년 9월 26일에 출간되었습니다. 유럽 중심의 시각에서 벗어나 지중해가 접하고 있는 북아프리카와 서아시아의 이야기를 중요하게 다루고 있으며 지중해가 만들어낸 환경적 제약보다는 바다를 매개로 서로를 연결하려고 했던 인류의 활동에 주목했습니다. 지중해의 역사를 다양한 관점에서 보시고 싶으신 분, 서양의 역사를 유럽 중심에서 탈피해 다양하게 보시고 싶으신 분들께 추천드리는 책입니다.